매주 금요일 코너는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 신하씨 기자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요즘 이스라엘 얘기가 가장 또 핫하니까요.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지난주 난민촌을 폭격을 했고요. 이번에는 또 가자 지구내 유엔 난민기구 학교를 또 공습을 했습니다. 일단 평론가님 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6일날 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학교 이제 폭격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군이 폭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폭격을 하고 있고요. 민간인들은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하마스 측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측에서 우리가 공식 집계 사망자 집계 못하겠다라고 해서 두 손 두 발을 쥔 상황이기 때문에 보도가 안 되고 있군요. 예, 그 사망자 전체 집계가 35,000명 좀 넘었다. 요 정도에서 지금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실종자만 10,000명에 달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만 명에 육박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마어마하겠네요. 자, 이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그 난민촌 같은 경우에는 중부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최남단 도시인 라파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니까 여기에 와 있던 140만 명의 피난민 중에서 100만 명이 또다시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곳. 그리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잖아요. 자, 유엔이라는 단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자동적으로 인도주의 구역이에요. 위에 유엔 써놓잖아요. 지붕에 유엔이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거기를 지금 폭격해가지고 어린이 14명, 그다음에 여성 9명을 포함해서 최소 40명이 숨지고 73명이 부상당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를 그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라고 하는 또 다른 그 무장단체가 그 자신들의 근거지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표적 공격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유엔으로 적혀 있지만 안에는 하마스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해도 된다. 이게 논리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논리보다는 지금 우리가 또 언론 잘 안 나오는 거이긴 한데 동시에 좀 약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좀 입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도와줄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유엔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 팔레스타인에서 활동을 했을 때 유엔이 직원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 누가 가려고 그럽니까? 누가 가려고 무섭게. 그래서 너무 무서운. 그럼 누가 가겠어요? 가는 사람들은 예전에 아버지나 엄마가 팔레스타인 사람이었던 사람들 가요. 아니면 본인이 팔레스타인 사람이었는데 뭐 공부를 해서 유엔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유학을 하고 이제 해외에 나가는데 유엔의 공지를 보고 들어간다든가. 그래서 유엔 직원들의 가반수는 팔레스타인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걔네들이 유엔 직원 아니에요. 그래도 유엔 적혀 있는데 그걸 폭격가 그건 입이 넘어가서 그 사회는 이제 유엔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그런 거 없고 그냥 팔레스타인 배경이 있으면 유엔이든 나발이든 팔레스타인 사람을 취급하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을 보자면 그럴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 군이 IDF는 나름 좀 약간 신경 쓰거든요. 진짜로 안 죽이겠다고 그 민간인 나름 신경 쓰는데 근데 이스라엘 국방부도 우리 국방부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국방부 안에는 좀 국방부로부터 자치권을 얻고 있는 그 부대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97대 부대이라는 부대가 있는데 네사 예후다이라는 부대인데요. 이 부대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어요. 지금 얼마 전에. 그래서 한 2달 전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나타냐후는 뭐라고 했거든요. 그 미국한테 동맹국끼리 어떻게 이렇게 제재를 때리냐. 자, 그럼 왜 제재를 때리냐면 이제 너무나 그 우파 애들이 군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군대에 좀 약간 끌어당길 수 있게끔 특별한 부대를 만들고 거기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자치권을 주거든요.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해놨다. 참. 네사 야후다가 했다는 말이 아닌데 이러한 군대의 말을 안 듣는 부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통제가 안 돼가지고 자발적인 행동들이 좀 약간 벌어지는 것도 또 다른 현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책임을 져야죠. 이스라엘 전쟁 내각에서 어느 정도 묵인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우리는 안 시켰어요. 걔네들이 자꾸 돌발 행동을 하네요. 자기네 군대잖아요. 다른 나라 군대가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밖을 향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당화
하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마음이 아파요. 예, 이스라엘 편드는 게 아니고 네. 지난번에 난민촌 공격했을 때 아주 치명적, 비극적 실수였다 표현했잖아요. 민간인 피해 줄이겠다고 얘기했는데 또 반복되는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네. 됩니까? 비극적 실수라는 말 자체로 저희가 oops, my mistake라고 네. 얘기하면서 정말 화를 냈잖아요, 지난주에. 네.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도 특별히 본인들이 정말 실수했고, 우리가 왜 그 얘기 하잖아요. 한 번 하면 실수지만 두 번 이상 반복되면 뭐다? 어리석은 거거나 또는 의도가 있는 거거나. 오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의도가 있는 거고요. 심지어 이 공격 과정에서 미군이 지원한 무기가 사용이 됐다는 네. 얘기가 미국 언론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을 향해서 물어보니까 미국이 그건 이스라엘한테 물어봐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 저는 미국이 참 궁색하구나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미국 정부를 향해서 자 봐, 지난번에 난민촌 공격했지, 이번엔 유엔 학교 공격했어, 이래도 레드라인을 안 넘었니? 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레드라인을 아직 안 넘은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말한 레드라인은 라파에 대해서 대규모 전면, 지상 네. 작전을 했을 때를 네. 레드라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들이 아직 레드라인을 넘은 건 아니야 라고 미국이 여전히 두둔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은 아마 두려운 것 같아요. 전면전이 되거나 더 커지면 두려워하는데 그래도 약간은 좀 미국이 분쟁 확대를 말리는 분위기기도 하고 미국 지금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미국이 지금 네. 이제 젊은이들이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 대선 때는 많이들 안 지킬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미국 젊은이들 때문에 지금 대학교들도 지금 난리 났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국이 지금 민주주의 사회의 이제 지도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서 민간인들을 주고 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그 모습으로 그 라인의 지도자로서 어느 정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지도 물음표니까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좀 어떤 행동들을 취해야 되지. 예를 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네. 네사 야후다이라는 그 부대의 이제 경제 제재를 그리고 또 미국에 들어오면 체포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름 액션들을 취하니까 미국이 야 나도 아직도 뭐 인류 보편성을 제가 예. 지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지 미국이 무기 안 보내주면 끝이에요. 결국 미국은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플러스 네. 지금 사우디 왕세자는 이란을 방문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은 난리 났어요. 왜냐하면 미국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빨리 관계 정상화를 하고 그렇죠. 이란을 경제를 해야 되는데 이란하고 이란의 말을 듣는 무장 단체들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미국 그 중동에서 그분들은 좀 약간 입김 올라갔거든요. 근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면 나 너무 힘든데 네. 빨리 니네들이 전쟁을 빨리 종결시키든가 아니면 내가 가서 좀 약간 이란이랑 친해질 거야. 그래서 미국이 급해졌어요 지금. 미국이 급해졌다. 예. 자, EU 얘기도 좀 해보면 EU도 지금 가자지구 때문에 임시 협의체 소집을 제안했습니다. EU 이스라엘 협력 협정에서 근거한 건데 이 협정 근거로 이스라엘을 좀 압박할 수 있다. EU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 뭐 특별히 압박이 될까요? 왜냐하면은 네. 사실 그나마 미국하고 달리 유럽연합은 계속해서 유대인 정착촌이라든지 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의 그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건설 두 국가 해법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럽연합 측에서는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 왔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노르웨이, 스페인,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같은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맞습니다. 이스라엘을 압박을 했거든요. 근데 또 유럽하고 이스라엘은 2000년에 협정을 맺어가지고 굉장히 밀접하게 협력을 하자라는 협정을 했는데 그 2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양자 간 협력은 인권 존중, 민주적 원칙에 기초를 둔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유럽연합 측에서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협정을 맺을 때 2조에 분명히 이게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지키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지난주에 EU 27개 회원국들의 외교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불러들여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제 이스라엘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네. 이스라엘이 네 그래요 같이 회의해봐요라고 응해서 들어가느냐의 문제인 거죠. 안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스라엘. 근데 모르죠. 왜냐면 그 야당 측
목소리도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왜냐면 야당이라는 거는 압도적으로 야당 아니고 네. 아슬아슬하게 야당이 된 거예요. 예. 그분들도 무시할 만한 세력들 아닌데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 측에 있는 라피드 정 총리는 또 아랍 지도자들이랑 만났거든요. 그 국내에 있는 아랍 지도자들. 네. 그분들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이 그분들도 이제 계산했겠죠. 근데 여기서 또 무슨 신한수가 들어왔어요. 뭐죠? 중국이요? 네, 하마스하고 알파티 그 소안 지구에 있는 그 네. 팔레스타인 집권당 그분들의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아, 중국이요? 예, 니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팔레스타인 잘 될 건데 둘이 좀 사이가 나쁘거든요. 예. 하나는 가자 지구를 다스리고 있고 하나는 소안 지구를 다스리고 예. 있어요. 그래서 미국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냅두면 예. 이란이 중국인이 치고 들어오거든요. 네. 빨리 본인 이걸 해결해야 정리해줘야 된다는 압박감을 되는데. 느끼고 있어요 지금. 그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지구 휴전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스라엘 그 네타냐후 총리는 반대를 했고요. 공개적으로. 요걸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자 백악관이 네. 긴급 기자회견을 요청해가지고 이제 3단계 휴전안을 우리가 하마스 측에 전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단계는 6주간 휴전을 하면서 일단 여성이라든지 이런 노인들 인질을 다수 석방을 하고 그리고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를 하겠다. 그리고 네. 그런 과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6주 동안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단계로 넘어가서 네. 생존 인질 전원을 석방을 하면서 가자 지구에서 또 이스라엘군 전원을 철수시키겠다. 그리고 3단계는 대대적으로 이제 가자 지구 재건을 시작하고 동시에 사망한 인질의 시신을 송환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이 3단계 휴전안은 이스라엘이 제안한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마스 측에 넘겼는데 하마스도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그런데 갑자기 네타냐후가 아닌데 우리가 처음에 건넸던 제안안에서 너무 많이 달라졌는데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하마스 괴멸할 때까지 전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빠지지 않았느냐. 하마스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영구 휴전을 해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네타냐후의 개인적인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게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연립정부를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3명의 극우 장관들이 너 이거 사인만 해봐. 우리 연정 탈퇴해버릴 거야. 그러면은 네타냐후는 총리에서 끌어내려짐과 동시에 본인이 원래 하고 있던 3개의 재판 플러스 이번 전쟁 과정에서 본인이 저질렀던 범죄와 관련해가지고 사법적 처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네타냐후는 절대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순간 네타냐후의 정치 권력도 끝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네타냐후가 계속 뭘 얘기하냐면 우리 연말까지 전쟁 끌고 갈 거야라는 얘기가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거 딴 거 아니에요. 11월에 트럼프 돌아오면은 트럼프랑 나랑은 사이 좋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 정치적 부활을 꿈꿀 수 있어. 트럼프만 들어오면. 야. 이래서 12월까지 끌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바이든은 화가 나가지고 네타냐후 개인적인 어떤 정치 권력을 향한 욕망 때문에 전쟁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내가 언급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있겠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미국 저 이런 얘기 들으면 참 놀랍습니다. 개인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얼마나 죽고 있는데 미국하고 이스라엘 관계 앞으로 어떤 양상 흘러갈지 그거 한번 짚어주시죠. 아니 이미 그 이스라엘 언론에서 그 우파 언론에서 미국을 엄청 까요. 네. 우리는 애초부터 미국 말 안 들었어야 되는데 시가전을 했었어야 됐는데 처음부터 시가전 했었어야 되는데 미국 말을 들어가지고 우리는 좀 약간 엄청 기다리고 그 사이에 하마스 애들이 다 도망쳤는데 우리는 미국 말 안 들었어야 됐는데 우리는 미국 말 안 들었으면 사람이 덜 죽이고 하마스를 더 빠르게 개멸할 수가 있었는데 우린 괜히 미국 말을 들었다. 근데 미국 말을 안 들으면 그러면 무기를 어디서 가지고 올 거냐. 지들 무기가 없잖아. 없는데. 미국의 한 70~80% 미국에서 와요. 영국에서 한 10% 정도고 나머지는 이제 등등등인데 하여튼 좀 물음표예요. 지금 경제도 그렇게 잘 좋지는 않아요. 지금 그 지표들은 공식적인 지표들에는 올라가는 날 보이는 건데 그건 이제 전쟁 때문에 지원금이 들어가서 무기를 사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애들이 지금 군인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한 적이 없어요. 항상 전쟁에 짧게 끝났잖아요. 이때까지. 항상 전쟁을 좀 잘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쟁이 빠르게 끝났어요. 휴전을 한다든가. 근데 이번에는 전쟁이 지금 1년으로 달려가고 있고 네. 더군다나 그 내각에 있는 그 극우파 장관들 중에서 아타마르 벤기를 얼마 전에 북방에 가가지고 전쟁 끝나다니 이제는 새로운 청사를 만들어야 돼. 레바논 기다려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헤즈볼라 이란 전쟁을 준비하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전쟁을 마무리하는 거 아니고. 헤즈볼라랑 다시 한 번 더 붙어보자 이런 네. 얘기였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참 어떻게 정리가 좀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미국 얘기도 좀 다시 좀 해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멕시코하고 맞닿은 미국 남부 국경 일시적으로 지금 차단, 특히 불법 입국자 차단하기로 했다는데 요 얘기 좀 해보죠. 대선 때문에 이런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앞서서 관세도 그렇고 네.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본인이 계속 트럼프한테 밀리니까 진다는 조사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되게 웃긴 게 트럼프가 선점했던 의제들을 지금 뒤늦게 쫓아가는 모양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별로 좋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명성이 없는 거예요. 바이든이 뭔가 좀 밀리는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때렸다가 또 막 이스라엘 측에서 반발하니까 살짝 또 물러섰다가 예. 갈짓자 행보를 하는 것처럼 전형적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대선을 대선을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전혀 유권자들한테 특히나 바이든 지지하는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중도층한테도 바이든 이상해. 네. 쟤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지? 라는 걸로 비춰질 수 있고 오히려 자꾸 트럼프 공약을 따라하는 거 보니까 트럼프가 잘했나? 아니요, 정말 그 선거 전문가들은 예. 이런 부분까지도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또 반격하겠죠. 내 거 왜 따라하나 이렇게 할까요? 근데 어떻게 이거는 할까요? 오히려 그 네. 트럼프도 넘어서서 네. 이 그 멕시코 국경에서 이제 그 불법 이민자들이랑 관련된 몇 달 전에는 문제가 더 있었거든요. 트럼프는 이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왜 바이든은 아무것도 못하냐고 하고 바이든이 이 나라는 이민자들의 나라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민자들을 막느냐고 했고 오히려 너무 간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때는 텍사스 주지사가 나섰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 이거 나라냐? 개나 사나 들어오고 니네들이 그럼 안 막을 거라면 내가 막을 거야. 텍사스 주지사는 공화당 쪽이죠. 그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딱 멕시코 국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그 바이든은 야 너네 조심하라 눈 깔아. 너 무슨 주제 뭐 텍사스 주지사인데 나 대통령이야. 예. 근데 텍사스 주지사는 미안하지만 여기는 연방 국가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나의 개인 공권력을 써가지고 국경을 막겠다고 했는데 이제 헌법위와 이제 연결됐다가 텍사스 주지사가 이긴 분위기가 됐어요. 분위기상으로는. 그래서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거는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대세를 좀 잡고 가야 돼요. 지켜봐야 되겠네. 예. 그 텍사스 주지사가 열받아가지고 그래? 알았어 이러고 니들 한번 당해봐 이러고는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을 다 버스에 실어가지고 뉴욕에 보냈습니다. 예, 민주당 주지사거든요. 그러니까 니들 한번 당해봐라 이러고 계속 실어 나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뉴욕 시민들도 잠깐만 이거 우리 못 살겠는데? 라고 하니까 바이든 입장에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라고 해서 차단한 것이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네.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유죄 판결, 성추문 입막음 사건, 그것도 다뤘는데요. 조지아주가 이제 경합주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경합주인데, 유권자의 절반이 이 유죄 판결을 신뢰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대선에 큰 영향을 안 줄걸요? 상관없습니까? 네. 왜냐면은 사실 그 유권자의 절반 정도, 한 52% 정도가 네. 이 무당층 중에서 유죄 판결에 동의한다. 하지만 42%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투표 의향에 변화가 발생할 것 같으냐?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4% 변화 없다. 변화가 없을 더 지지할 거야. 23%. 그래, 난 지지를 거두겠어. 22%였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조사에서 그 질문이 있었어요. 그럼 오늘 대선이 치러지면 누구 선택하겠냐? 중요하잖아요. 예. 트럼프 49, 바이든 44. 아휴. 트럼프 이 경합주에서. 예. 트럼프 조지아에서. 승. 이러다가 가면 트럼프는 교도소에서 나라를 관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교도소에 들어가고 나라를 관리 못한다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렇죠. 미국의 법이 그래요. 그렇죠. 지금 봐도 교도소에서 나라를 관리, 그럴 가능성도 그래서 있겠네요. 미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또 지금 말씀대로 지금 사법 리스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바이든 대통령 아들 재판 결과도 네. 이제 다음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자, 지금 바이든은 첫째 아들인 보 바이든은 네. 너무나 정치적 후계자를 키우고 싶었고 그 모범생이던 보는 질병으로 죽잖아요. 그렇죠. 문제아이던 그 차남 헌터 바이든이 아휴, 아버지 우크라이나란도 뭘 네. 저질렀고 아버지랑 짝짝꿍을 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비자금 관리를 하는 대표적인 아들인데 네. 이 아들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건 뭐냐면 2018년 10월에 총기를 구입을 한 사건으로 인해서 3건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첫 번째 총기 상에게 거짓말을 했고 두 번째 총기 구매 서류에 본인이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불법적으로 총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자, 앞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왔잖아요. 이때 바이든 대통령이 딱 뭐라고 그랬냐면 법 위에 누구도 있지 않다라는 말을 해버린 거예요. 하필. 근데 아들이 2주 동안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래, 네 아들도 법 위에 있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그 말이 헌터 바이든의 족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법 리스크 앞으로는 11월 있을 미 대선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알파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 미국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제일 잘 알잖아요. 저희는 뭐 미국 사람입니까? 뭐. 제 보기에는 이 미국 대선이 역대급 대선이에요. 이번에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물밑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번 저 이상한 일이라 함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네. 일을 얘기하는데 네. 저는 만약에 그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양상으로만 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양상만 보면 트럼프가 유리해 보이는데요? 복귀입니다. 예.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이상한 결과가 나오겠죠. 아하, 이상한 일도 일어날 수가 있다. 뭐. 충분히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역대급이다. 우리가 이제껏 겪지 못한 그런 대선을 한번 볼 것이다. 근데 트럼프의 그 말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무슨 뭐라고 하는 거야 했는데 지금 약간 트럼프 이 말이 있어요. 네. 이건 마지막에 민주주의적인 투표다. 오, 말이 많네. 예. 충분히. 무서운 네.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짚어보시죠. 인도로 좀 가봅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입니다. 인도 총리가 총선 승리를 하긴 했지만 3년인 성공했지만 압도적 승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본인의 정당이 예. 그 전에는 303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543석 중에서 총. 예. 과반을 훌쩍 넘겨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240석으로 쪼그라들었어요. 많이 줄었네요. 예.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여권 연합이라고 하는 당도, 그러니까 연합이 그러니까 240석 플러스 53석 해가지고 293 과반 겨우 넘겼거든요. 네. 그런데 반대편에 서 있는 제1야당 인도 국민회의를 비롯해서 야권 연합이 232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건 야권의 승리다. 야권 이긴 것이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여당 단독 정부는 안 됐어요. 연립 정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연립에 그 군소 정당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모디 총리가 이 사람들이랑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되죠? 연립 깨지면은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그래 알았어, 니들 일단 3년임 시작해. 우리가 야권 연합이 계속해서 그 연립 정부 구성하고 있는 정당들 흔들어낼 거야. 엄청 너 이쪽으로 오면 우린 장관 자리 줄게. 왜냐면 한국은 내각제가 없네. 전 내각제인 나라에서 왔거든요. 내각제인 나라에서는 난리도 아니겠네요. 정치인들은 진짜 한국 정치 시스템 좀 감사할 줄 알았어요. 더 야비하고 더 사기꾼 같고 그 내각에서 진짜 그 자리 하나는 비어 하나예요. 너 우리 정당으로 오면 우리 너를 장관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자,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이변이라고 하던데요. 네, 이변이요. 왜냐하면은 인도는 인구의 80%가 힌두교도들이에요. 네. 그래서 모디 총리가 지난 10년간 힌두교 지지 세력, 그러니까 힌두 민족주의라고 해서 상당히 좀 극우적인 지지 세력에 힘입어서 본인의 권력을 강하게 휘둘렀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400석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이번에 예상을 했었어요. 모디 총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게 와장창 깨졌잖아요. 결국은 경제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인도가 주요국 중에서 가장 많은 성장을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대국 5위로 올라섰어요. 맞아요. 모디 총리는 봐라. 내가 2047년까지 우리 진짜 더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기에
근데 왜 내 삶은 안 달라져서 왜 나는 여전히 살기 힘들지? 못 산다 우리는 아직. 실질적으로 경제 불평등이 더 심화가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상위 1%가 국가 전체 자산의 40.1%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가. 야. 근데 이게 영국 식민 시절보다 훨씬 경제 불평등이 심각해진 커졌고, 거라는 거죠. 예. 게다가 청년 실업률이 20%에 달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 청년 실업률 20%가 무슬림 2억 명이라든지 다른 소수 종교에서 발생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힌두교 숫자가 많으니까 힌두교도. 당연히 그들의 실업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 싫다는 거죠. 이거 뭐 이러면 사실은 경제가 안 되는데 선거 경제 이긴다는데. 플러스 종교 두 종교도 가지 아파요. 문제입니까? 왜냐하면 예. 지금 마니푸르에서는 그 기독교 지방이거든요. 그쪽 네. 동네는 인도의 동쪽에 가시면 거기는 주들이 80%, 90% 기독교 신자예요. 네. 근데 그쪽 지역에서 지금 중돌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정부는 좀 힌두교 사람들의 편을 들어서 아하. 거기 진짜 하얗고가 됐고 그리고 서쪽에 가시면 거기서도 이제 시크기요 있어요. 그 남자들이 모자를 쓰는 거 예, 있잖아요. 예. 딴딴딴딴딴딴 그 가수 아시죠? 예, 예. 그거는 대표적인 시크기요 시크기요, 가수인데 예. 그쪽 동네에서도 지금 시크기요 사람들 상대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인도 북방에서도 무슬림들 상대로 문제들이 있고 있는데 이 종교 갈등 때문에 국민이 좀 약간 지친 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선배님이 경제 얘기를 하셨는데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는 건 맞는데 네. 그 성장이 좀 약간 기업 위주로 됐고 근데 인도는 기업 위주 나라 아니고 그러니까 농업 위주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남부에 가시면 공산당도 거기서 압승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농부들이 이번에 와서 너무 많이 좀 약간 그 피해를 봤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힌두교 농부들이 나와서 우린 그럼 너를 지지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 BGP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그 투표율이 그 농업지대에서 엄청 떨어졌어요. 아, 농업지대에서.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비리인데 원래 인도에는 비리가 있었는데 비리가 부패. 예, 부패가 있었는데 튀르키예도 만만치 않죠. 이게 만만치 않은데 근데 웬만큼 나라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인도에서는 이번에는 너무나 눈에 손가락을 빠뜨리듯이 비리를 했던 거 뭐냐면 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구자라 출신이에요. 네. 근데 본인 정권 때는 구자라 출신 기업들이 뭐 물론 그때도 사람이 나름 부자였는데 엄청 대폭 지원을 했어요. 그 국가랑 관련된 모든 일들을 그 기업들한테 줬는데 그 기업들이 주가 조작을 했다든가 이렇게 그 상상 초월의 비리 일들을 부패. 저질렀기 때문에 경제가 좀 약간 이렇게 한번 뒤집힌 적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심판한 거예요. 아, 이게 주가 조작은 정말 나쁜 짓이죠. 그걸 했으니 당연히 주가 조작이요? 예전에는 구자라트주에서 그 모디 총리가 본인도 어쨌든 의원으로 당선이 돼야 되니까 50만 표 이상의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다면 이번에는 15만 표를 확 쪼그라들었다는 거예요. 네. 예. 마지막으로 중국하고 인도가 원래 좀 불편하잖아요. 접경 지역도 있고. 중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모디 자, 총리 일단 축하합니까? 예, 첫날 축하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그 인도와 중국 국경에 최신의 전투기 배치하고요. 그다음에 그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이 이제 모디 총리 축하한다라고 하니까 모디 총리가 고마워 이러면서 답을 했단 말이죠. 중국이 네가 감히 대만한테 답을 해? 아, 답을 했다고? 예. 우리 그 대만에는 총통이라는 직책이 없어. 대만은 중국이야. 근데 왜 네가 답을 해? 이러고 다시 으르렁대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알파고 신하 씨, 물리평론가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